반갑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7월입니다. 삼복 중 초복과 중복, 대서가 있는 달로 더위로 수많은 분들이 산과 바다로 향하는 휴가철. 다문화인 세계인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고 멋진 휴가로 행복한 7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공정한 법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여름철 우리들 귓줄을 울리는 매미 소리는 한편으로는 정겹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위에 매미 소리마저 불청객이 됩니다. 잘 알고 있듯이 매미는 처음 유충으로 6 내지 17년을 땅속에 있으면서 나무에 수액을 먹고 살다가 번데기 과정이 없이 탈피 과정을 거쳐서 바로 얼음벌레가 되는 불완전한 변태로 성충이 된 후에도 나무의 줄기에서 수액을 먹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몸을 말리고 성충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컷의 경우 부화한 지 약 3내일 5일 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야생에서 매미의 수명은 약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 살면서 짝짓기를 하는데요. 알을 나무 껍질 속에 낳고는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 한적한 시골의 매미 소리는 저음으로 정겹고 도시의 매미 소리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적응하다 보니 소리마저 세차게 우리들 신경을 날카롭게 합니다. 이 또한 자연의 섭리이자 공정한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원불교 기본교리인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언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모든 올바른 규범, 예의, 윤리, 우주의 운행 질서, 인간 양심의 질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법률은 법도와 질서라는 이법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의 안전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유기체의 혼합물인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법률은 역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입니다. 교통질서의 신호등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의 약속인 빨간, 파란, 노란색으로 그려듯 법은 질서이자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관성이 있는 규칙의 적용이 또한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규칙들의 집행과 적용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칙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일관성도 공정의 척도가 된다 할 것입니다.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회,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평가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이러한 법의 집행과 적용 과정에서 부패나 연고주의로 오염되지 않는 결정이 지배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이 공정이란 무엇입니까? 특정한 사회에는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는 다양한 규칙, 원칙, 규범들이 존재합니다. 이 공정은 이러한 규칙들의 집행과 적용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규칙의 공정한 집행과 적용은 기본적으로 미리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칙이나 반칙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불공정의 전형입니다. 결국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세치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듯이 반칙이 불공정이라면 모든 반칙에게는 반드시 단속되어 합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정한 사회에서 멀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서 현재는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의 국경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결은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보다 옳다거나 선하다는 것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다수결 원리는 보편적 정치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다수의 결정이 옳거나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수결은 오로지 다수라는 숫자적 결과에만 주목하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무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수의 결정도 비이성적 결정으로 틀릴 수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수의 의사보다는 소수의 의사를 우선시킨다면 자칫 소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다수가 피해를 보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결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만장일치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만 전체의 결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황 선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여 아무런 의의도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결정만 공정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공정이란 이름의 비현실을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정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수결은 공정을 위한 차선입니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출발 조건이 다르고 진행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반드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기회의 평등이 곧바로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출발 조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금수저 또는 흙수저로 표현되는 부의 대물림 혹은 빈곤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것도 단순히 경제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회의 평등을 지나 결과의 평등에까지 이르는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시장경제 질서는 경쟁을 기본 원리로 삼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발전된 사회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경쟁이 공정한 사회의 필수적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경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돼야 공정한 경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은 오로지 실력에 따라서만 순위가 결정돼야 한다는 규칙이지만 입시 비리나 채용 비리 또는 인사 비리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참가자의 실력 외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 또는 인맥이 작동하는 순간 불공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제 과정 속에서는 오로지 능력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에 대한 배려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불가피합니다. 특히 연고주의 강한 한국 사회에서 지연, 학연, 사회적 인연에 따라 결정이 왜곡되기 일쑤입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결국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공무원의 부피를 막고 모두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만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불교 법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법률은 인도적이고 공정한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다문화인 여러분, 그럼 원불교 법률은 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반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왜 인간 사회만이 높은 문화를 창달하고 유지 발전해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사는 바른 길이 무엇이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를 따라 성인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 왔으며 가정과 사회,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와 법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인간들은 지혜를 모아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속과 제도와 법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별들의 운행 질서가 없다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서로 부딪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태양계의 별들 또한 궤도를 벗어나 서로 충돌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법도와 질서가 없다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람이 야생동물처럼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개인의 경우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 애절이나 도리가 없다면 그 가정은 늘 불화하고 파탄을 가져오기 쉬울 것입니다. 사회 또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이 없다면 혼란과 무질서의 혼탁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의 법률이 없다면 치안 부재의 무법천지가 되어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사이에 국제법이 없다면 강대국에 의한 침탈과 국가 간의 전쟁이 되풀이되어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다스리는 법이나 성인의 가르침이 없다면 인류 사회는 인도 정의의 윤리 도덕이 무시된 채 오직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법률 보온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그 자체가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곧 정의로운 사람이요,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가 잘 유지되었을 때 비로소 정의사회가 건설됩니다. 질서 유지가 정의요, 질서 파괴가 불의입니다. 인간 양심의 질서 유지가 정의 실천이고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유지하고 험악한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 가정의 법도, 사회의 규율, 국가의 법률, 우주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이나 법률이란 인간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오만한 인간들의 자연질서 파괴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정의란 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해가는 것이 법률이요, 법률입니다.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 국가, 세계에 있어서 그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며, 그러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불교 정전에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애가 또 어디 있으리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보온의 핵심 강령은 불의 제거, 정의 실현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불교 정전, 불교 정전, 교리도에서도 그 보온의 대열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종교, 도덕적인 면에서나 사회,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나 불의한 일은 절대 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일은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 국가에 있어 정의롭지 못한 일은 철저히 제거하고 어디까지나 정의가 실현되는 올바른 사회의 형성에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법률 보온의 결과로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나갈 때 개인적인 면에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며 더욱이 각자의 인격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인 면에서 질서가 확립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더할 수 없는 날아간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법률에 배은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되며 각자의 인격도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는 질서가 문란하여 불의가 횡령하여 불안전한 암흑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 질서도 있지만 사회규범도 절대 필요합니다. 사회규범이란 한 인간이 타인, 집단, 공동체,
나아가서 민족이나 국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 요구되는 사고와 행위 양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체로 그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과特质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고나 행동 후 표준적인 척도로서 성격을 지니며 사회 성원 대부분에게 공통적인 행위 양식이 된 사회규범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며 삶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규명하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에 따라 사회규범은 인간 행동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 기준의 평균치로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거나 어느 정도 지도와 통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규범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주관적인 면이고 내적인 세계에서 머무르면서 인간의 행위와 사고를 규제하는 차원과 객관적이며 외부 세계에 독립되어 존재하며 인간을 통제하는 차원이 그것입니다. 관행이나 도덕, 윤리, 예의 등은 주관적인 가치인과 동시에 인간 내면의 문제로서 이를 위반할 때는 맹대와 소외 등의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사회규범이 객관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로 법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이란 형식을 통하여 인간을 재판, 구금하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게 됩니다. 관행, 도덕, 윤리, 예의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규범은 집단이나 지역사회 내지는 민족단위 안에서 오랜 기간 형성되고 변화되어가는 가치관이며 행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회가 습득하고 계승해오는 상징들이 실제로 공동체 지향적인 형태로 실생활에 나타날 때 이를 규범적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구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규범은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신분 등을 포함한 여러 제도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사회의 사회규범은 크게 가치 지향적인 규범과 공동체 지향적인 규범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치 지향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가치 지향적인 사회규범의 핵심은 역시 종교적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교였던 유교, 불교, 도교 가운데서도 전통사회의 사회규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유교였습니다. 유교는 인간들이 무질서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상 사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을 올바르게 배움으로써 질서에 있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사람 자체의 철학과 인간답게 행동하기 위한 제방규범이 권장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질서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세계관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는 일찍이 다른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사회규범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사회에서는 사회 질서에 지나친 관심을 둔 나머지 각각의 지역사회들은 질서 규범으로 결속된 특유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그 자체가 개인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서 더욱 중요시 되었으며 공동체라는 단위에서 개인은 한낱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조선시대의 사회규범의 핵심을 돌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의 이 인간이 섬겨야 대상은 다름 아닌 공동체적 질서라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동네, 집단이나 민족 혹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개개인은 단지 한 구성 요소로서 남아 끈기 있고 성실히 자신의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공동체와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근본적인 사회규범은 자기를 얼마만큼 숨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를 유교적 등목에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전통사회의 가치 지향적인 규범을 이루는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질서에 있어서 강력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 권위주의입니다. 전통사회의 질서 구현자들의 관료가 행사했던 권위주의는 유교적 지식인들의 신분옹호 이데올로기로서 상하의 인간관계의 형식을 특정짓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권위주의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예의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라는 개념을 사회화시키는데
성공한 전통사회 유교적 신분 집단들은 각각의 개인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으로서 예의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의의 핵심은 시간적 차원으로서 규범과 공간적 차원으로서 별 규범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인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사람들 사이의 거리라는 문제, 예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었으며 통과 의례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 지향적 규범이란 전통사회에 있어서 사회 및 경제활동을 다니는 대개 생산력이 미약한 자족적 촌락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은 유교 공동체적 규범의 마을 단위로 구체화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통사회의 공동체 지향적 사회규범은 동신신앙, 전통의례, 민속놀이 그리고 두레 등에서 그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을 처음으로 개척하여 터를 잡는 입향 시조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동신신앙이었습니다. 이는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을 강하게 불러일으켜 튼튼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규범의 구실을 하였습니다. 혼례나 해감년을 행할 때는 마을 구성원들은 이날을 위하여 일손을 쉬며 부녀자들은 잔치 준비를 하고 구조의 준비와 교환 및 분배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갚아주고 도와주는 무언의 윤리적 규범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의 노동력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두레도 이와 같은 공동체의 연상생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지신받기를 비롯하여 한강수올래, 화전놀이, 노항놀이, 노다리 받기, 천립 등 민속놀이는 공동체적 사회규범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구실을 하였습니다. 마을 구성원 모두가 남녀노소 구별 없이 혼연지체가 되어 놀고 놀아주는 가운데 신명과 흥겨움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이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버릴 수 있을 만큼 몰입하는 규범, 즉 마음껏 놀아주는 규범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서 강렬한 민족주의를 향한 희망으로 부활될 뿐입니다. 군중이나 시족 집단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조직 원리와 문화적 전통은 궁극주의적 사회구범의 침투에 저항하는 든든한 고리였던 셈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공동체적 유대함과 협동심을 발휘하게 하는 가장 좋은 계기와 원동력이었습니다. 제사는 조상의 혼백에 드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지와 호소인과 동시에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기원이었습니다. 전 국토의 조상들의 묘가 산재해 있는 이상 우리 전통문화 말살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규범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대체로 유교적 가치관이 전이라되어 있는 모든 사회제도 내에 규범적 통일이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들이 서로 갈등, 대립하고 있어서 전체 사회를 일관되게 지배하는 사회규범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떠한 가치도 절대적이지 못하며 어떠한 행동도 그 원래의 준거 기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회규범은 전통과 서구라는 두 개의 규범적 축이 복합될 때 나타나는 유산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대의 교육화된 사회규범은 오늘날 해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더욱이 아직 새롭게 통일된 사회규범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의 이러한 규범 해체 과정에서 각 제도의 가치관들이 한편으로는 독립하기 시작하며 한편으로는 다른 가치를 가지면서 서로 공존하여 결국 다 규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종의 무규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현상이 서구의 이른바 아노미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어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 나타나는 혼돈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석유 이른바 싱크레티즘이란 건 이질적인 종교나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공은 한국 전통 사모니즘과의 결합이라고 신학자 하비콕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각각의 행위자나가 서구적 의미의 개인주의에서 출발하는 자율적 개인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행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국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규범에 따라 행동하므로
다규범 가운데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가치관의 갈등이 주는 의미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한국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화합 규범과 개인성을 주로 하는 자율규범과의 조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주체가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의미 부여가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의 기본단위며 개인이며 자율문화에 익숙한 까닭에 자신의 개인성을 기준으로 또 행동합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가치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가치 규범에 맞춰 자신의 행동 기준을 설정해야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규범도 확보해야 하는 양면적 가치 판단이 각 행위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인들은 화학 규범과 자율 규범의 양면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거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서구적인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적인 공동체인일 수밖에 없던 현대인은 더욱더 적절한 규범적 기준이 필요한 역설의 시대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데 신념을 강하게 키우는 동시에 개인적인 생활 양식과 공적인 행동 규범을 엄격히 구분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행위자가 개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존의 규범 중에 어느 영역을 선택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이 내적 가치관을 지닌 주체가 되어 규범을 필연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 사회 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것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의식이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위대함과 취약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장마와 폭우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구촌은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문화인 여러분, 지혜로 환경을 극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인 신앙인의 도는 수행인의 도가 있지만 원불교의 도는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천지의 도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인도, 곧 진리, 이론상의 진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천지의 도와 사람으로서 떳떳이 행할 인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는 이론상의 진리이며 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다문화인 세계인 여러분, 오늘은 원불교 4가지 은혜 중 법률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법과 질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여 사회의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는 주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더위, 폭염 속에 모두 다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